여러분, 아직도 유럽 사람들이 한국 차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오늘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때는 2020년, 영하 30도, 알프스 산길입니다. 눈이 허리춤까지 쌓인 험준한 고갯길을 트럭 한 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소리가 없어요. 우르릉거리는 엔진 소음도, 시커먼 매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타이어가 눈을 긁는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트럭 옆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 하나. 휴다. 아세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수소는 폭탄이다. 충전소도 없는데 누가 타겠냐. 전기차 시대에 웬 뚱간지 같은 소리냐. 비웃었어요. 독일, 스위스의 네로라 하는 자동차 거물들이 한국 기업의 이 도전을 그냥 보여주기식 쇼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로부터 딱 6년이 지난 2026년 2월 유럽 물류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트럭들이 유럽 5개 나라를 누비며 달린 거리가 누적 2천만 킬로미터를 돌파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리인지 아세요? 계산해 볼까요?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미터거든요. 2천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딱 500바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면 약 900km예요. 2천만 킬로미터면 서울과 부산을 무려 2만 2천 번 이상 왕복한 거리거든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2천만 킬로미터,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폭발 사고도, 단 한 번의 시스템 결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뢰 지표인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의 작은 기업 하나가 어떻게 100년 역사의 유럽 자동차 거물들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제압해 나가는지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똑똑이 경제학 이야기는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 트럭이 알프스를 정복하고 유럽의 물류를 바꿔버린 6년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끝나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202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유럽 자동차 업계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살벌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혁명에 불꽃을 피워 올리면서 이제 미래의 차는 무조건 전기차라는 분위기가 온 유럽을 뒤덮고 있었거든요. 트럭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웨덴의 볼보, 독일의 다임러, 이 수백 년 역사의 거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선언했습니다. 미래의 트럭은 배터리, 전기 트럭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수소는 그냥 비효율의 극치였어요. 만들기도 어렵고 운반하기도 어렵고 충전소도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유럽 거물들이 전부 전기 트럭에 매달릴 때 현대차는 조용히 다른 걸 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물리적 한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톤짜리 대형 트럭이 500km를 가려면 배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계산해 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디젤 트럭 수준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려면 배터리 무게만 최소 수톤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트럭은 짐을 실어 나르는 기계예요. 그런데 배터리를 싣느라 정작 실어야 할 맥주 박스, 치즈 꾸러미를 포기해야 한다.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수익을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충전 시간은요. 전기 트럭을 완충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릴 때 디젤 트럭은 10분 만에 기름 채우고 다시 달립니다. 시간이 곧 돈인 유럽 물류 현장에서 몇 시간씩 차를 세워두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거 아니야?
현대차가 파고든 게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장거리 운송, 무거운 적재량, 빠른 회전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건 수소뿐이다. 현대차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트럭 양산에 성공해 스위스 땅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안 타려 했거든요. 스위스 물류 회사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성능은 알겠어요. 그런데 수소 충전소는요? 고장나면 수리는요? 우리가 왜 이 큰 리스크를 져야 합니까? 당시 수소 트럭 한 대 가격은 디젤 트럭의 서너 배에 달했습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도 전무했고요. 아무리 친환경이 중요해도 회사 존립을 걸고 모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가상인물 한 분은 소개할게요. 당시 스위스의 한 중형 물류 회사에서 차량 구매 담당으로 일하던 에릭 마이어. 45살입니다. 20년 넘게 디젤 트럭만 다뤄온 베테랑이에요. 어느 날 그의 책상에 현대차 측 제안서가 한 장 올라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다가 혼자 중얼거렸대요. 수소 트럭? 한국 회사가? 이게 폭발하면 누가 책임지지? 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에릭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이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 냉담한 반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아무도 안 사려 하는 차를 팔아야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꺼내든 카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거예요. 이름하여 페이퍼 유즈, 즉 사용한 만큼만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산해 볼까요? 보통 트럭을 산다고 하면 차값을 한꺼번에 내거나 할부로 내야 하잖아요. 게다가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까지 전부 내 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차값은 우리가 부담할게요. 수소 연료비도 우리가 댈게요. 정비비, 유지 보수비도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은 딱 하나만 내면 됩니다. 트럭이 달린 거리만큼만 킬로미터당 얼마씩 내세요. 이게 전부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미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택시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시 회사가 차를 살 돈도 내고 기름값도 내고 수리비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타시기만 하세요. 미터기 요금만 내시면 됩니다.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차가 고장나도 내 책임. 기름값 올라도 내 책임. 수소 충전소 문제 생겨도 내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게 현대차가 고객의 리스크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린 신의 한 수였어요. 우리 기술에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야말로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걸 모르면 현대차가 왜 유럽을 이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세요? 현대차가 스위스에서 가장 먼저 손을 잡은 게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 바로 수력발전 회사들이었어요.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의 풍부한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이 발달한 나라거든요. 현대차는 이 수력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뽀가내고 그 수소를 트럭에 충전하는 전체 생태계를 스위스 현지 기업들과 함께 구축한 겁니다. 차만 보낸 게 아니라 수소를 만들고 운반하고 충전하는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한국 기업이 우리 땅에서 돈만 벌어간다는 거부감을 없애고
현대차와 함께하면 우리도 수소 경제의 주인공이 된다는 파트너십을 심어준 거거든요. 계산해 볼까요? 이게 얼마나 영리한 전략인지. 유럽 물류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차값 부담 없고 연료비 부담 없고 고장나도 현대차가 고쳐주고 심지어 수소 충전소까지 옆에 생기는 거예요. 망하면 현대차가 망하지 우리가 망하겠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안도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스위스의 거대 유통기업들이 앞다투어 엑시언트의 핸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어요. 서류상으로야 다 좋은 조건이지만 이 트럭이 실제로 알프스의 혹독한 환경을 버텨낼 수 있냐는 거였거든요. 스위스의 겨울은 잔인합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기온에 눈이 허리춤까지 쌓이는 급경사 구간을 완전히 짐을 실은 채 올라가야 해요. 유럽 베테랑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처럼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알프스를 못 넘는 차는 트럭이 아니다. 처음 엑시언트가 투입됐을 때 현지 기사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올라가다 멈추면 길 다 막힌다며 혀를 찼죠.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겨울철에 배터리 전기 트럭들이 추위에 전압이 급락하면서 주행거리가 반토막 날 때 엑시언트는 당당히 알프스 고갯마루를 넘었거든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데 그 열이 오히려 추운 겨울에 배터리 온도를 유지해줬던 겁니다. 오히려 디젤 트럭들이 경유가 얼어붙어 시동을 걸지 못해 애를 먹을 때 엑시언트는 버튼 하나로 조용히 깨어나 눈길을 박차고 나갔어요. 현지 운전사들의 반응은요. 디젤 트럭 몰 때는 하루 종일 진동과 소음 때문에 퇴근하면 귀가 먹먹했는데 엑시언트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다. 피로도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 입소문이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숫자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계산해 볼까요? 2020년 첫 운행 이후 누적 1000만 킬로미터를 달성하는데 약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00만 킬로미터를 채우는 데는 단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26년 1월 마침내 누적 2000만 킬로미터 돌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절감량이 1만 3천 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소나무 15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똑같아요. 서울 북한산에 나무 가득 심어도 150만 그루가 안 됩니다. 그 나무들이 1년 동안 빨아들이는 탄소를 트럭 165대가 달리면서 줄여버린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유럽의 환경 정책 지형 자체를 흔드는 숫자였습니다. 지금 유럽 수소 트럭 시장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현대차. 2000만 킬로미터라는 압도적인 실증 데이터를 들고 유럽 시장을 파고드는 도전자예요. 다른 한쪽은 유럽의 기존 자동차 거물들과 에너지 카르텔. 100년 넘게 쌓아온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성파입니다. 처음에는 유럽 거물들이 현대차를 그냥 무시했어요. 한국의 작은 도전, 어디 한번 해보라지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스위스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독일 아우토반 위에서도 엑시언트가 달리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시해서 경계로, 경계에서 견제로 바뀐 거예요. 그들의 공격은 정교했습니다. 아세요? 첫 번째 화살이 뭐였는지? 그린 수소 논란이었어요. 현대차가 쓰는 수소가 정말 깨끗하냐?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나오면 디젤이랑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현대차가 공들여 쌓아온 친환경 이미지를 뿌리째 흔들려는 프레임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 수소 충전 표준 규격을 슬그머니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독일과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표준을 고착화시켜서 한국산 수소차의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는 거였어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이었던 거죠. 설마 진짜로 그러겠어 하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에요. 실제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현대차 수소 트럭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자국 브랜드 전기 트럭에 예산을 몰아주는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자유무역을 그렇게 외치던 유럽이 정작 동양의 한국 기업이 기술 패권을 쥐려 하자마자 보호무역이라는 칼을 꺼내든 겁니다. 망했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규제와 표준으로 막아버리면 뚫을 방법이 없거든요. 유럽 시장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2천만 킬로미터라는 기록도, 알프스를 넘은 신뢰도 데이터도 서류 한 장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유럽의 규제 장벽을 정면으로 뚫으려 하지 않았어요.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아세요? 현대차가 유럽 거물들의 견제에 맞서 달려간 곳이 어디였는지. 독일도 아니고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벽이 너무 높아서 넘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벽을 부수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벽이 없는 다른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챕터 2에서 잠깐 만났던 그분 기억하십니까? 스위스 중형 물류회사 차량 구매 담당 에릭 바이어. 45살이었죠. 수소 트럭 제안서를 보고 폭발하면 누가 책임지냐며 서류를 덮어버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 후 에릭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2021년 봄이었습니다. 에릭의 회사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현대차 측 파트너 담당자였습니다. 이번엔 말이 달랐어요.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 달만 써보세요. 차값도 수소 연료비도 수리비도 전부 저희가 냅니다. 달린 거리만큼만 내시면 돼요. 에릭은 수화기를 들고 잠시 멍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저 회사가 손해보겠다는 거잖아. 반신반의하면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트럭이 들어온 날 에릭은 직접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는 당황했어요. 이거 켜진 거 맞아? 계기판을 보니 분명히 켜져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갔어요. 그날 저녁 에릭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이상한 거 몰았어. 트럭인데 소리가 없더라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죠. 그게 그렇게 신기해요?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트럭 몰았는데 퇴근하면 귀가 먹먹하고 온몸이 진동으로 뻐근은 했잖아. 근데 오늘은 아무렇지가 않아.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에릭의 회사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한 대가 아니라 세 대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시험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아세요? 2021년 스위스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영하 25도까지 떨어진 날, 에릭의 물류팀이 새벽 5시에 차고지에 도착했어요. 기존 디젤 트럭 2대는 경유가 얼어붙어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기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히터를 갖다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엑시언트는요, 버튼 하나 조용하게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에릭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감전된 것처럼 뭔가 확 느껴진 거예요. 이건 단순한 트럭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시대의 물건이다. 에릭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현대차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 한마디였습니다. 5대 더 추가할게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6년. 에릭의 회사 차고지에는 엑시언트가 12대 서 있습니다. 디젤 트럭은 단 한 대도 없어요. 에릭은 요즘 업계 모임에 나가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내가 제안서 덮었던 거 아직도 후회한다니까. 1년만 일찍 결정했어도 비용을 얼마나 아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에릭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물결이 독일로,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오스트리아로 번져나가면서 유럽 물류 현장 전체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보셨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대차가 유럽을 이긴 건 수소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해준 그 전략 때문이었던 거죠. 이건 하나의 예상 시나리오예요. 실제로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현대차 수소 트럭이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타임라인으로 짚어드릴게요. 전문가들의 전망과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독일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독일에서만 엑시언트 110여 대가 대형 슈퍼마켓 체인 물류에 투입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 물류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디젤 트럭 교체 계획을 앞당기는 검토에 들어갔거든요. 아세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숫자가 증명되면 움직이는 실용주의의 나라예요. 2천만 킬로미터 무결점 주행이라는 데이터 앞에서 독일의 실용주의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 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공공부문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소차, 크레인, 후크리프트 같은 특수 차량 부문에서 수소 트럭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민간 기업이 먼저 쓰고 정부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시장 확대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유럽 탄소 중립 목표가 2030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년 후 이 시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내 수소 충전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하면 엑시언트 도입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현재 유럽에서 운행 중인 165대가 500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대당 하루 평균 500km를 달린다고 하면 500대가 하루에 달리는 거리만 25만 km예요. 지구를 하루에 6바퀴 이상 도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 전체가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는 변수가 있어요. 아세요? 가장 큰 위협이 뭔지? 유럽 거물들의 반격입니다. 다임러, 볼보 같은 대형 트럭 제조사들이 이 시점에 수소 트럭 신모델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대차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경쟁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2년 후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유럽연합이 수소 충전 표준을 현대차 방식이 아닌 다른 규격으로 확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2천만 킬로미터를 달려온 신뢰가 서류 한 장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더라도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급격히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관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가 인도, 북미 시장에서 먼저 표준을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수소 물류망에서 유럽이 오히려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 표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만든 표준을 유럽이 따라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흐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2년 후 유럽의 물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트럭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가 되는 그 장면을요. 아세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독일 아우토반 위에서 현대차 수소 트럭이 벤츠 트럭 옆을 조용히 추월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수소 기술의 발전 속도, 유럽 정치 지형의 변화, 경쟁사들의 대응에 따라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예상 시나리오예요. 실제로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 수소 트럭의 유럽 성공이 한국 경제 전체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트럭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계산해 볼까요? 엑시언트 수소 트럭 한 대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부품이 필요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고압 수소 탱크, 전동 구동 모터, 전력 변환 장치까지. 이 부품들 상당수가 한국의 협력업체에서 만들어져요. 아세요? 현대차가 유럽에서 트럭 한 대를 팔 때마다 한국의 수십 개 부품 협력사에 주문이 떨어진다는 거. 엑시언트 한 대 가격이 유럽 기준으로 디젤 트럭의 서너 배 수준인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한국 부품 생태계를 타고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파급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소 트럭이 달리려면 수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수소를 만들고 압축하고 운반하고 충전하는 전체 인프라 시장이 함께 커지는 겁니다. 현대차가 스위스에서 H2 에너지 같은 현지 수소 기업들과 합작 법인을 만든 것처럼 앞으로 유럽 각국에서 수소 생태계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수소 관련 기업들에도 기회가 열립니다. 수소 압축기, 충전 장비, 저장 탱크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계산해 볼까요? 유럽 수소 트럭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 트럭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형 트럭 연간 판매 대수가 약 30만 대거든요. 10%면 3만 대예요. 3만 대. 지금 165대가 2천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 3만 대가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소 절감 효과, 시장 지배력, 기술 표준 장악력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커지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상인물 한 분을 더 소개할게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수소 부품 전문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성호, 42살입니다. 현대차 협력사에서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을 만드는 생산직 근무자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김성호 씨의 회사는 직원 50명짜리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120명으로 늘었어요. 김성호 씨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 뉴스를 봤습니다. 현대차 수소 트럭 유럽 2천만 킬로미터 돌파.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 트럭 안에 자기 손으로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알프스를 넘었구나.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어요. 그는 집에 돌아와 초등학생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부품이 독일 아우토반 달리고 있대.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아빠, 부품이 유럽에 있어? 김성호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짐 실어 나르고 있어. 아들이 소리쳤어요. 우와, 아빠 진짜 멋있다. 아세요? 이게 단순히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차 액시언트가 유럽에서 달리는 동안 한국의 수많은 협력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 직원을 뽑고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트럭 한 대가 굴러가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천만 킬로미터. 이 숫자의 뒤에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파급 효과가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아세요? 현대차 수소 트럭의 성공이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파급 효과가 뭔지? 바로 대한민국 수소 산업 전체의 신뢰도 상승이에요. 유럽에서 2천만 킬로미터를 무결점으로 달린 한국 수소 트럭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의 수소 기술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다른 나라 정부들이 협력을 요청하고 경쟁사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기술 하나가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차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대한민국 수소 외교의 천병이 된 이유입니다. 보셨습니까? 트럭 165대가 유럽을 달리는 이야기가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체와 연결된 거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현대차 수소 트럭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단순히 현대차 잘했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남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볼 때 반대편을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세요? 2020년 당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수소 트럭을 진지하게 만들려는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유럽 거물들은 전부 전기 트럭에 몰려 있었거든요. 현대차만이 전기 트럭의 물리적 한계를 꿰뚫어 보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주식을 살 때, 모두가 같은 부동산을 살 때, 한 발 뒤에서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실력인 겁니다. 둘째, 기술보다 신뢰를 먼저 팔아야 합니다. 현대차가 유럽을 이긴 건 수소 기술이 세계 최고여서만이 아니었어요. 고객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는 페이퍼 유즈 모델. 현지 기업들을 수소 생태계 파트너로 끌어들인 동맹 전략. 이 2가지가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창고에서 먼지만 쌓였을 겁니다. 아세요? 기술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런데 그 문을 실제로 열려면 신뢰라는 손잡이를 먼저 잡아야 하는 거거든요. 셋째, 벽을 넘으려 하지 말고 판을 바꿔라. 유럽이 규제와 표준으로 사다리를 걷어찰 때 현대차는 인도와 북미로 달려갔습니다. 벽이 너무 높으면 벽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큰 판을 만들어 버리면 결국 벽을 세운 쪽이 고립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가 보여준 성동벽서의 지혜였어요. 이건 비즈니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벽 앞에서 통하는 원리거든요. 지금부터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 1. 수소 트럭
정말 안전한 거예요? 수소가 폭발하면 어떡해요?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아세요? 수소는 공기보다 훨씬 가볍거든요. 가스가 새더라도 순식간에 위로 날아가 버려요. 오히려 땅에 고여서 폭발을 일으키는 가솔린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엑시언트가 2천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단 한 건의 수소 관련 폭발 사고도 없었어요. 이 사실 하나가 가장 강력한 안전 증명이거든요. 질문 2. 수소 트럭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길에서는 언제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물류 자회사에서 각각 엑시언트를 도입해 운행 중이에요. 다만 수소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국내 수소 충전소 확충 속도에 따라 보급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고속도로에서 수소 트럭을 마주치는 일이 훨씬 잦아질 거예요. 질문 3. 현대차 주식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직접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주식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업의 기술력과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이 있다고 주가가 바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현대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에릭 마이어 같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두려워서 서류를 덮었지만 결국 직접 몸으로 느끼고 나서 믿음을 바꾼 사람들. 그리고 화성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며 내 손으로 만든 게 알프스를 넘었다고 눈가를 붉힌 김성호 씨 같은 사람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매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술도 그렇고 신뢰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사는 게 아닙니다. 쌓이는 거예요. 1000km, 10,000km, 100만 킬로미터, 그리고 2천만 킬로미터. 한 발 한 발 쌓인 거거든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 등장한 인물과 일부 상황은 팩트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 무관합니다. 오늘 똑똑이 경제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